하이록스는 1km 러닝을 8번 뛰고 그 사이사이에 8개의 워크스테이션을 수행합니다. 스키에르그, 슬레드 푸시풀, 버피, 로잉, 하머스 캐리, 샌드백 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볼샷까지. 총 완주 시간은 엘리트 선수 기준으로 60분 내외, 일반 참가자는 80분에서 100분 정도입니다. 경기 시간만 보면 하프 마라톤 정도의 장거리 지구력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구조죠. 러닝과 근력 운동이 결합된 복합 형태의 종목입니다. 1km를 달리고 나면 이미 심박수가 올라간 상태에서 바로 슬레드를 밀고 버피를 하고 월볼샷을 던집니다. 사이사이에 회복은 거의 없죠. 다시 말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빠르게 소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양 전략이 결정적이겠죠. 우리 몸이 어떤 연료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시합날 그 연료가 바닥나는 걸 막을 수 없겠죠.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크게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단백질이죠. 그런데 단백질은 운동 중 에너지원으로서의 기여도가 매우 낮습니다. 평소 운동에서 의미 있게 쓰이는 건 사실상 두 가지죠. 탄수화물과 지방입니다. 하이록스처럼 고강도가 길게 지속되는 운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연료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밥을, 빵을, 면을 먹으면 그 탄수화물은 우리 몸 안에서 분해되고 포도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쓰이는 게 아니죠. 일부는 즉시 에너지로 쓰이고 일부는 나중을 위해 근육과 간에 저장됩니다. 우리는 이를 글리코겐이라고 말하죠. 글리코겐은 우리 몸이 미리 채워둔 탄수화물 연료 에너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에는 약 80에서 100g, 근육에서는 약 400에서 600g의 탄수화물이 저장됩니다. 정확한 나의 글리코겐 저장량은 근육 생검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사실이 하나 있죠. 이 저장량은 누구에게나 제한적이고 시합 출발선에서 이 탱크를 최대로 채워드느냐 아니냐가 후반부 퍼포먼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지방도 에너지원 아닌가요? 지방을 쓰면 안 되나요? 맞습니다. 지방도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산화 속도, 즉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탄수화물보다 훨씬 느리다는 겁니다. 가볍게 걷거나 천천히 뛸 때는 지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운동 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몸은 점점 더 탄수화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 영어로 VO2max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스를 하시는 분이라면 원RM이라는 개념이 훨씬 익숙하실 겁니다. 한 번 들 수 있는 최대 무게, 즉 근력의 절대적 한계치라고 하죠. VO2max는 유산소 운동 버전의 원R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이 산소를 받아들이고 근육까지 운반하고 그 산소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것의 절대값이죠. 단순히 산소를 많이 마신다가 아니라 산소를 써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한계치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더 강하게,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VO2max 100%에 가까운 강도로 운동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신체가 버틸 수 있는 한계점, 솔직히 말하면 죽고 싶은 강도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에서 몸 안에서는 한 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너지원의 비율이 탄수화물 쪽으로 크게 기울게 됩니다. 하이록스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첫 논문은 바로 2025년 3월입니다. 마라톤이나 보디빌딩 같은 종목은 수십 년의 연구가 쌓여 있는데 하이록스는 이제 막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온 종목이죠. 이 연구는 11명의 하이록스 선수들이 실제 시합 환경을 시뮬레이션해서 완주하는 동안의 심박수와 혈중 젖산을 매 순간 측정한 자료입니다. 하이록스 선수가 시합 중 신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처음으로 정량적으로 보여준 자료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높은 VO2max가 빠른 완주와 직결된다는 발견도 이 연구의 핵심 결론 중 하나입니다. 평균 심박수는 분당 170회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합 시간의 약 80%를 최대 심박수의 90% 이상, 즉 운동 생리학에서 매우 힘든으로 분류하는 구간에서 보냈고 나머지 20%도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합 내내 단 한순간도 강도가 떨어지지 않는 종목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 심박수의 90% 이상이라는 매우 높은 강도에서
60분에서 90분 가까이 버텨야 하는 종목인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강도에서는 몸의 에너지 사용이 탄수화물에 크게 기울게 됩니다. 같은 연구에서 측정한 결과 하이록스 시합 중 평균 젖산 농도는 6.3mm몰, 최대치는 8.5mm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시합 내내 이 정도 수준의 젖산이 유지된다는 게 우리 몸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평균 6.3mm몰이라는 젖산 수치가 영양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젖산이 우리 몸에서 어디서 왜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우리 몸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분해되면 포도당이 되고, 포도당은 느린 해당 과정을 거쳐 피루부산염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운동 강도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피루부산염이 만들어진 다음 갈림길이 생깁니다. 강도가 낮을 때는 피루부산염의 대부분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TCA 회로와 전자전달계를 거쳐 ATP를 만들어냅니다. 즉 에너지가 되죠. 이게 유산소 경로고요. 물론 이때도 젖산은 소량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올라가면 해당 과정이 훨씬 빨라지고 석근 섬유가 추가로 동원되면서 피루부산염의 더 많은 비율이 젖산으로 전환됩니다. 이게 빠른 해당 과정이죠. 탄수화물을 더 빨리 태우니까 젖산도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 젖산은 그냥 쌓이는 게 아닙니다. 젖산은 즉시 젖산염과 수소이온으로 해리됩니다. 이 젖산염이 MCT라는 수송단백질을 통해서 다른 세포로 이동합니다. 지근섬유, 심장 근세포, 간세포, 심지어 뇌의 신경세포까지. 이 세포들은 젖산염을 다시 피루부산염으로 되돌린 다음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ATP로 전환합니다. 간세포는 젖산염을 포도당으로 재합성해서 혈중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젖산은 폐기물이 아니라 에너지 셔틀이 되겠죠. 운동 강도가 올라가면 젖산염 생성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용량도 같이 늘어납니다. 몸 전체가 탄수화물을 더 빠르게 더 많이 태우고 있다는 뜻이죠. 다만 고강도에서는 생성 속도가 이용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 차이가 작지만 강도가 올라갈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 차이만큼이 혈중에 축적되는 거죠. 젖산염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 몸 전체가 탄수화물 대사를 폭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이 관계는 정량적으로도 확인됐습니다. 2018년 운동생리학 분야의 대가인 조지 브룩스 교수와 산미안 박사가 스포츠 메디슨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운동 중 혈중 젖산과 탄수화물 산화 속도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참고로 산미안 박사는 투르드 프랑스 우승자 포가차가 소속된 팀의 수석 생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연구는 자전거 페달링 데이터지만 핵심 원리는 운동 형태와는 무관합니다. 만약 글리코겐이 부족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근육 자체가 작동을 멈추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세포 내부에 칼슘 신호 시스템이 작동을 못하고 근육이 수축하라는 명령을 받아도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시합 후반부에 다리가 안 나간다고 느끼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 글리코겐이 이 수준까지 떨어졌다면 그건 의지의 문제도 정신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근육 자체가 작동을 거부하는 생리학적 상태를 말하죠. 이러한 의문에 대해 2018년 스포츠 메디슨 저널에 실린 영국 리버풀 존 무어 대학교 연구팀의 리뷰 논문이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가벼운 조깅 강도, 즉 천천히 오래 달릴 수 있는 강도에서는 약 4시간 운동을 해야 글리코겐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마라톤 페이스, 1시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빠른 페이스에서는 약 2시간 만에 위험 수준 근처까지 떨어집니다. 고강도 인터벌에서는 놀랍게도 단 20분 만에도 위험 영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이록스는 이 그래프 어디쯤에 해당할까요? 러닝 사이사이에 스테이션 운동이 끼어들면서 순간적으로 글리코겐을 훨씬 더 빠르게 소비하게 됩니다. 마라톤은 수십 년의 연구가 쌓여있고 카보로딩이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이 잘 확립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이록스는 글리코겐 소비가 더 클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마라톤에서도 카보로딩이 필수라면 하이록스에서는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스포츠 영양 가이드라인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운동 중 탄수화물 섭취 권장량은 시간당 약 60에서 90g입니다.
그런데 이건 위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적 조건에서의 한계치죠. 운동 중에 섭취한 탄수화물이 바로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죠. 위장에서 소화되고 혈중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그중 일부만 작동 중인 근육으로 전달되죠.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그 효율도 100%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스포츠 영양학에서 이미 잘 정리된 내용인데요. 영국 버밍엄 대학교의 아스커 유켄드럽 교수가 발표한 리뷰 논문입니다. 아무리 탄수화물을 먹어도 운동 중에 한계가 있다. 탄수화물 흡수의 제한 요인은 소장에서의 탄수화물 흡수 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게다가 하이록스는 위장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합 중 탄수화물 섭취는 효과가 전혀 없는 걸까요? 작년 말 이 질문에 정량적으로 답한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뉴질랜드의 스포츠 퍼포먼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메타 분석입니다. 운동 중 탄수화물 섭취로 글리코겐 절약 효과가 발생하지만 약 8에서 9%로 미비하다. 즉, 운동 중 먹는 것만으로 글리코겐 소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논문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해석이 나옵니다. 시합 중 탄수화물 섭취가 퍼포먼스에 도움이 된다면 그건 글리코겐 절약 효과보다는 탄수화물을 입에 헹구기만 해도 뇌에서 나타나는 신경 생리적 향상 효과라는 것이죠. 우리의 뇌가 연료가 들어온다 라고 인식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국제 스포츠 영양 가이드라인에서 75분 미만의 운동의 경우 마우스 린싱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하이록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지만 이전 스포츠 영양학 이론과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강도의 탄수화물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운동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운동 중 섭취만으로는 채워넣을 수 없다는 점과 사전에 계획된 로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유에 대해서 다뤘다면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구체적으로 카보로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